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수, 당, 송인데 수 이전에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진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진나라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징벌 위주의 폭정으로 단명했습니다. 수나라 이전에 진나라가 있었고 그 사이에 위진 남북조의 혼란기가 있었죠.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조와 유비와 송건의 삼국지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는 역시 단명했는데 단은 짧을 단자고 명은 여기서는 명령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명한 거죠. 보통 이 수나라 시대부터 당나라 시대를 중세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서양의 경우와 아시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중세라고 하면 봉건제죠. 즉 왕이 영주에게 땅을 주면 영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쌍무 계약이었어요. 쌍은 쌍둥이, 짝이란 뜻이죠. 무는 의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그런 계약이 쌍무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영주는 밑에 기사를 두죠. 이 기사를 영주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들도 노동을 합니까? 안 하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농노가 다 하는 거죠. 왜 농노냐? 농민이 아니라 농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농민이지만 반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경우에 이 봉건제가 왜 생긴 거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 지역은 완전히 강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 아주 힘이 센 강도 때는 그 우두머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힘이 약한 그 밑에 우두머리가 영주가 되는 거였죠. 나중에는 이 왕이 힘이 약해지고 영주가 오히려 힘이 강해지는 사례가 유럽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양의 경우에 봉건제는 누가 중심이냐? 영주가 중심입니다. 왕은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영주가 갖고 있는 땅을 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영주의 땅 바깥쪽에는 산림이 있죠. 삼림. 여기서 땔감도 구하고 목재도 구하죠. 그리고 이곳은 추경지입니다. 가을에 농사 짓는 곳이에요. 봄에는 땅을 놀려야 됩니다.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왜? 땅이 아주 척박하기 때문에 땅에 양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이 땅이 금방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농사 짓는 땅, 그리고 이쪽은 봄에 농사 짓는 땅, 그래서 추경지, 춘경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영주의 성이죠. 그러면 영주는 당연히 안에 살지만 귀족들도 이 영주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 안에는 영주와 귀족이 살았는데 외적이 침입해 온다. 그때는 이 밖에 있는 여기가 농가인데 농노들의 집인데 그러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팁니다. 그래서 추경지, 충경지 그리고 휴한지가 있습니다. 휴한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에요. 왜? 땅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왜 그럼 유럽은 땅이 척박하냐? 빙하기가 끝난 것이 대략 10,000년 정도 전인데 지금은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죠. 그런데 빙하기 때 빙하가 공격해서 이 땅의 표면, 표토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빙하가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지, 휴경지,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죠. 춘경지, 이렇게 밭을 셋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짓는데 이것을 삼포제라고 합니다. 삼포제. 땅 세 개를 돌려가면서 짓는다는 거죠. 이 장원이 있는데 이 장원과 유럽에서의 장원은 바로 영주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죠. 딸려 있는 겁니다. 왜? 반은 노예니까. 그래서 영주들이, 기사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장원이란 말을 씁니다. 이때 중국에서 장원이라고 하면 이때는 넓은 땅이란 뜻이에요. 넓은 땅. 지난 시간에 봉건제를 설명하면서 나의 가신의 가신은 나의 가신이다. 그것은 동양의 경우이고 나의 가신. 자, 영주는 왕의 가신이죠. 그 다음 기사는 다시 영주의 가신이에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사들이 내 명령을 듣느냐? 안 듣죠. 이 기사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영주의 명령만을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신은, 내 가신은 나의 가신이 아니라는 것이 유럽의 봉건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양은 어떠냐? 자, 제일 위에 황제가 있죠. 그 밑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중국에서는 보통 제후라고 얘기합니다. 제후. 그리고 다시 이 왕 밑에 신하가 있죠. 그러면 이 왕은 누가 시켜준 거예요? 황제가 시켜준 거죠. 내가 언제든지 쌍무 계약이 아니라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거냐?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신의 가신은 나의 가신인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신의 가신이 나의 가신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유럽의 봉건제와 동양, 주나라 때 봉건제가 있었죠. 주나라와의 차이입니다. 그럼 가신이라는 건 뭐냐? 영주라든가 왕,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신이에요. 즉 집안의 신하다 그런 뜻이죠. 이 가신이란 말은 권력자의 경우에 신하란 뜻이 들어가 있는 가신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보통 일반 잘 사는 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집사라고 하죠. 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신이라고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이제 고양이나 뭐 개, 강아지 이런 걸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 키우는 사람을 뭐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이 집은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집도라고 하죠. 그때 도는 칼도자입니다. 칼을 들고 수술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유럽은 이 가신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은 누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권력을 행사하느냐? 영주가 행사합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왕이지만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주나라 때는 자기 형제들에게 땅을 나눠줬죠.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나라 때부터 조금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송나라가 되면서 완전히 정착되는 것이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과거 시험을 쳐서 관료를 뽑는 거죠. 벼슬아치를 뽑습니다. 관료. 한 명일 때는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명 통틀어 얘기할 때는, 관리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의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장관들을 각료, 내각이니까 각료. 전시에는 막사에서 모든 걸 결정하죠. 그래서 전시에는 막료, 일본의 경우에 막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도 좀 시도를 하지만, 수나라 때도 과거제를 시도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송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벼슬아치들을 다 과거 시험으로 뽑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사진 보시면 우리나라 경복궁 안에 있는 근정전이죠. 근정전, 지금 임금이 여기 용상에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 쭉 계급 순서대로, 벼슬 순서대로 양쪽으로 쭉 섭니다. 그럼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일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이 밖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때 왼쪽은 하늘이 내린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대군과 왕세자, 대군은 뭐죠?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군이죠.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냥 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에 왕 위를 이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세자 또는 왕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세자가 당연히 대군보다 더 높은 지위예요. 그럼 왕이 앉아 있을 때 왼쪽은 하늘이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의정보다, 우는 오른쪽이죠. 좌의정이 왼쪽이죠. 더 위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국기를 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 중요한 겁니다. 왕세자라고 하고, 자, 문반이 있고 무반이 있는데,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누굴 우대했습니까? 문관을.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왼쪽은 저 왕세자 다음 바로 밑에 요 비석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정일품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종일품이 있습니다. 정은 바르다는 뜻이고 종은 따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이 종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정일품, 종일품, 그 다음에 정이품, 종이품, 그 다음 정삼품, 종삼품, 그리고 4품부터 9품까지 쭉 들어선 겁니다. 4품부터는 정과 종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 3품까지가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소위 근정전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당상관이라고 하고 4급부터를 당하관이라고 그래요. 당이 뭐죠? 집이죠. 그러니까 집 위로 오를 수 있는 사람 회의하러 당상관이고 올라가지 못해 당하관입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 완전히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료를 뽑았다. 이것이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수나라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56국을 지나고 나서 수나라죠. 이렇게 시작되는데 몇 년 안 되죠? 31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단명해요? 자, 이 수나라는 건국을 하자마자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지금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강이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흐르죠. 이걸 하수라고 하는데 하수. 하는 황하란 뜻입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흐르는 게 이게 장강입니다. 양쯔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하수는 이 황허강 유역은 황토 지역이지만 어쨌든 정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이쪽은 양쯔강 쪽. 자, 양쯔강보다 남쪽을 뭐라고 그럽니까?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요 할 때 그 강남은 겨울에 제비들이 추우니까 가을이 되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서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날아가요. 이쪽이 어디냐? 이게 장강이잖아요. 양쯔강. 양쯔강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3월 삼진날 다시 한반도로 옵니다. 이렇게 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새를 철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삼진날 오는데 그때 이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 와요. 그때가 3월 3일, 3월 삼진날입니다. 그럼 왜 대운하를 건설했느냐? 지금
하수와 양쯔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쯔강으로 연결한 대운하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 킬로죠.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연결하면 어떤 결과가 돼요? 말에다가 뭘 싣고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에 산도 있고 중간중간 만나는 강도 있고 매우 번거롭죠. 하지만 운하를 연결하면 여기서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매우 간편하죠. 그래서 중국 전체를 경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대운하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인데 아방궁을 쓴다든가 뭐 이런 대단히 많은 과도한 공사를 했어요. 지나치게 정도가 지나친 과도한 거죠. 토목은 흙과 나무지만 결국 다리를 세우고 하려면 다 나무 기둥을 세우고 또 흙을 깎아내야죠. 그래서 대규모 공사를 보통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 원정을 가는데 원은 멀다는 뜻이죠. 발을 정자인데 왼쪽에 사거리가 들어가요. 사거리에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인변이 되는데 이것은 길 또는 가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멀리 정복을 하러 떠나는 것이 원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과거제인데 그러면 완벽한 과거제도냐? 사실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벌 귀족들이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들이 문벌입니다. 벌은 물이란 뜻이에요. 자, 돈 있는 사람들이 물을 뭐라고 하죠? 재벌이라고 하죠. 재벌. 그러면 그 군대 내에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를 군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벌은 뭐예요? 가문입니다. 유력한 가문들의 무리, 이것이 문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1품부터 9품까지 있죠. 9품제를 시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뒤로 계속 1품부터 9품까지 벼슬아치를 나눕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보시면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죠.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의 5급 시험을 볼 때는 행정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관료제예요. 이 9품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벼슬을 9품으로 나누되 중정, 이거는 선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발하는 사람이 그 귀족 집안에서 그 자제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핏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관료로 만드는데 벼슬을 주는데 그러면 혈연이 권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하겠어요? 자기 가문의 충성을 바치겠죠. 그거에 비해서 과거 제도는 시험을 봐서 문반과 무반을 뽑는 거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험을 보는데 보는 기준이 뭐냐? 식견, 얼마나 지식과 견해가 높으냐. 그 다음 얼마나 이를 처리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료들은, 과거제도에서 뽑힌 관료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당연히 왕과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왕에게, 황제에게는 매우 좋지만 아직도 이들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귀족들의 힘이. 그래서 과거제도의 형태를 갖고는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공정한 과거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거제도는 송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하는데 착은 붙을 착자입니다. 접착제. 비행기가 땅으로 착륙하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붙어서 정주하는 거예요. 머물 곳을 정한 것이죠. 이것이 정착입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구품제와 과거제도, 이것이 동아시아 관료제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구품이라고 그랬죠. 물론 품이 아니라 지금은 급이지만. 그 다음 요거 아까 근정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정전. 근데 이 근정전은 다중탑이에요. 이렇게 지붕이 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어서 이 2층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속이 뚫려 있죠. 이 근정전은 공식적인 행사, 새해라든가 외국사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왕세자의 결혼,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서 하지만 크거든요.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요 뒤에 인정전이라고 1층짜리 궁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물을 처리하죠. 일상적인 집무는 그 뒤에 인정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근정전을 공식적인 대궐이기 때문에 정전, 전이라는 건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 전이죠. 황제가 거주하는 공간은 폐죠, 폐. 그래서 폐하, 전하. 왕세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저. 그래서 저하. 저하는 큰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큰 집, 관저, 대사관저.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큰 집, 사저. 큰 집을 통틀어 얘기할 때 저택이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인정전, 이것은 편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전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직무를 하는 곳이 편전이에요. 수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율령 체제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율은 법률이죠. 법률. 그리고 령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률자가 낱말에 처음에 나가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데 그 니은 뒤에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오면 니은이 탈락돼서 률이 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앙에 삼성 육부를 설치했는데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눴느냐? 상호 견제시키기 위해서.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삼성으로 나눈 것은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서성 밑에 육부를 설치하는데 이 육부가 현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정부의 중앙 관청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훨씬 많지만 옛날에는 육부로 나눴죠. 보통 이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되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고려 때는 육부라고 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육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부를 설치하는데 그럼 각각의 기능이 뭐냐? 중서성은 상소가 올라오면 상소가 뭐죠?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또는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초안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이기 때문에 요 서자, 글 서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글을 써본다, 즉 기획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화성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비슷한 것입니다. 왜 그럼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이 문은 아마도 황제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자, 황제가 거주하는 건물이 폐죠, 폐. 왕은 전, 왕세자는 저. 그래서 폐하, 아래하자 쓰죠? 전하, 저하, 각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하라는 것은 바로 황제의 그 아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의 직속 비서실이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비서실장 또는 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문하니까 문하의 시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는 환관이냐 내시냐라고 할 때 시는 모실 시자죠. 옆에서 모신다. 그래서 이 시자는 측근이다라는 뜻이다. 측근의 뜻으로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누구겠어요? 비서실장이거나 총리죠. 그래서 문화시 중에 가장 고위직인 겁니다. 여기서는 정책이나 법안을 심사해요. 심의 뜻은 살필 심자입니다. 사는 조사하는 거죠. 살피고 조사하는 것이 심사입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에서 심판들이 있죠? 그러면 심은 살피는 거고 판은 핸들링이다, 업사이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인데 중심이 되는 심판이 주심이죠. 그러면 보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버금 부자를 써서 부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심사에서 사는 조사인데 심의에서 의는 뭐냐?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고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는 것, 이게 심의입니다. 그 다음 상서성에서 상의 뜻은 늘이란 뜻이에요. 늘.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있을 때, 율령이 있을 때 그것을 늘 집행해야 되는 거죠. 늘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곳, 이 육부가 바로 상서성이라는 겁니다.
이 수나라의 제도가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초예요. 그래서 이 수나라의 정부 체제는 그 뒤에 송과 당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통일신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라는 골품제입니다. 골이 뭐죠? 성골이냐 진골이냐. 즉 왕족의 직계일 때 성골이라고 하고 그냥 왕족은 진골이라고 얘기하죠. 품은 등급입니다. 1두품, 2두품 해서 6두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성골, 진골이냐 2품이냐 3품이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인데 여기에 이 문화성의 역할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높다고요? 시중이. 집행하는 총책임자가 시중인데 문제는 집사부라고 합니다. 집사부. 집이 뭐죠? 잡을 집.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는 게 뭐죠? 집도.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 집행인데 집행하는 것을 감옥에 집어넣는 걸 좀 유예한다. 일단은 좀 두고 보자. 이게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그 다음 그 교회의 경우에 권사, 장로 밑에 집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은 어떤 미사를, 의례를 옆에서 보조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뭐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 그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신라에 있던 제도에다가 이것을 변형해서 이렇게 시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통일신라죠.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가 돌궐로 넘어갑니다. 투르키에.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여진이라든가 만주족을 같이 힘을 합해갖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것이 발해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남북국. 그런데 이 발해는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눕니다. 좌사정의 셋, 우사정의 셋. 한 사람이 시중이 전체를 다 보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나누는 거예요. 더 자세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발해의 행정체제는 5경 15부 62주입니다. 즉 이렇게 서울을 5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5경 그리고 그 지역을 15부로 나누고 62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5경 15부 62주 체제입니다. 그런데 고려는 어떻게 되느냐? 고려는 6부로 이성과 6부로 나눈 것이 당나라의 제도인데 이 제도에다가 송나라의 제도 이런 걸 만듭니다. 중추원 어사대 이런 것들을 송나라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 당과 송의 제도를 혼합해서 삼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해가지고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은 여전히 육부제죠. 육부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고려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송나라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고려는 송나라처럼 문치입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을 누가 하느냐? 문관이 장군을 해요. 문관이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문치주의였는데 고려도 한반도 최초로 문치주의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 이 지도 본 적 있나요? 여기가 거란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려인데 원래는 고려 때 여기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런데 이 지역 이게 국경지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들락거렸는데 여진족도 들락거리고 거란족도 들락거렸는데 이 거란에서 나중에 요나라가 되는데 이 땅을 내놔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쪽에 고려에 장수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인데 서희는 무관이 아니에요. 문관입니다. 그래갖고 서희가 나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이 강동 6주를 고려의 땅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고려도 상당히 문치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문관에서 높은 벼슬을 한 집단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문벌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이 누구냐? 김부식 집안입니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김부식입니다. 그런데 이 김부식의 아들이 그 왕과 함께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무신들이 옆을 지킬 거 아니에요? 상장군 정중부가 연회에서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김부식의 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중부 나이도 많은 이 장군을 지금으로 치면 육군 대장이죠. 수염을 불로 그슬립니다. 여태까지 그 무관들은 계속 천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중부가 그 자리에서 칼로 죽였던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무신의 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나중엔 최충, 최현 이렇게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원나라에게 항복하면서 이 무신 정권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치주의의 바탕이 되는 건 뭐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벌 귀족과 관료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나라는 31년 만에 멸망했다 그랬죠. 왜 멸망했느냐? 그 대규모 사업을 왕궁을 짓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계속 벌이는데 고구려를 세 차례나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다 패배를 하죠. 한 번은 100만 대군이 넘게 동원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원정을 갑니다. 멀 원자, 정복할 전자죠. 멀리
정복하러 떠나는 것이 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민심이 이반되는 거죠. 이는 이별, 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나가다. 반은 거꾸로. 그러니까 당연히 왕조에 붙어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이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31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나라를 보았습니다. 결국 수나라의 이 제도가 미약하지만 토대가 돼서 당과 송의 제도가 확립되는 것이죠. 원래 이 유럽의 중세당 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수당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길어서 부득이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 당송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